제일 좋아하시는 이제 4교시입니다. 이 시간 가면 이제 집에 간다 이런 거죠.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요 4교시가 제일 좋습니다. 되게 가시니까.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104쪽에 보시면은요 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 취소도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취소를 했다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정리하시는데요. 법률 행위를 했다가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취소의 의사표시는요. 이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법에 정한 사유가 있게 되면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저지르는 게 바로 취소권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는요. 상대방한테 승낙받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중요한 게요. 이때 취소를 하겠습니다.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법에 정한 취소의 원인이 있을 때만 취소할 거예요. 그게 없어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있어야 돼요. 취소는요. 무효와 달라요. 무효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법에 없을 수도 있는데요. 취소는 반드시 취소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법에 정한 법정 취소 사유가 존재해야 돼요. 법에 정한 취소 원인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회 질서는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런 법조문 있잖아요. 근데요. 첩계약은 무효로 한다. 살인청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조문은 없죠. 그러니까 무효는 법에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법에 규정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취소는요. 반드시 법에 정한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법에 정한 취소 사유는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4가지가 있죠. 4가지. 그래서 4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4가지가 제착사강입니다.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통하지 않고 멋대로 저질러서 불리했을 때. 그 다음에 착오가 있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을 치렀다가 모르고 저질렀는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 그 다음에 사기당했을 때. 그 다음에 강제로 협박당했을 때. 요 4가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지 4가지 사유가 없을 때는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을 때는 취소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부동산 건물에다가 을과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중도금을 이렇게 나눠주고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는데요. 1차 중도금 지급한 상태에서 제한능력자가 저지른 것도 아니고 착오도 없고 사기 강박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놈이 계약에 불만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제착사항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되면 취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근데요. 이때 상대방도 자기도 열받아가지고 너만 취소하냐? 나도 취소할 거야. 쌍방이가 취소해버렸습니다. 자.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갑이라고 한 사람이 제착사강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취소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요. 얘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되면 당연히 취소 효력은 없는데요. 얘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리니까 얘도 열받아가지고 너만 취소하니? 나도 취소할 거야. 같이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취소 효력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쌍방이 취소를 해도 취소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법정 취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이 취소를 했던 쌍방이 취소를 했던 법에 정한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착사강이 아닐 땐 어떻게 취소하느냐? 그때는 합의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강박도 아닌데요. 취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청약을 하고 그래요. 사장이 딱 하니까 내가 취소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취소 계약이죠. 청약과 승낙에서 하는 거 이걸 합의 취소 그래요. 그래서 단독행위로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으로 바꾸는 건 언제나 가능해요. 합의 해제가 가능하고 합의 상계도 가능하고 합의 취소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취소는 반드시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법에 정한 취소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일방이 취소를 했던 쌍방이 취소를 했던 취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에 정한 취소 사유가 없을 때에는 취소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하고 취소해 드릴게요. 그러거나 승낙이 있을 때 합의 취소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때 취소권자는 누구냐 이거죠. 취소권자. 자,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하겠다라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자는 누구냐? 취소권자는요.
표대승입니다. 표대승. 표의자 자신이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인봉 아버지가 표대승 씨입니다. 표인봉 아버지가. 그래서 표대승 씨가 취소하는 거예요. 표의자 자신.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의견이라든가 피한정 의견 같은 제한 능력자가요, 법정 대리인 통하지 않고 멋대로 저질렀을 때는요,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로서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도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의견이라든가 피한정 의견인이 취소권 행사하는 것은 법정 대리인한테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취소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표의자 자신, 차고자 자신도 취소할 수 있고, 사기당한 자 자신, 강제로 협박당한 자신, 표의자 자신이 취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못하면 대리인이 할 수 있죠. 여기 대리인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대리인은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임의대리인은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취소권 해제권이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아니고 법정 대리인이 언제나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임의 대리인은 취소해도 좋아 라고 하는 취소권 허락을 받아야지만 취소권에 관해서 수권이 있을 때만 취소하는 것이지,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 해제권 없다. 그 다음 승계인이죠. 이때의 승계인은요, 적법하게 그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이고 이어받은 사람인데,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가 있고 포괄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전부 다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취소권 갖고 있는 사람이 화병으로 죽어버렸다. 그러면 상속인이 존재할 수 있죠. 상속인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포괄 승계인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표대승 씨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빠진 게 있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취소권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차고자의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 하나 연습합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법정 대리인 친권자 아버지입니다. 법정 대리인 친권자 아버지. 이때 을이라고 하는 18살 먹은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요 미성년자가 어렸을 때 건물 하나를 이렇게 증여를 했어요. 건물 공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5살 때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그래가지고 18살 됐어요. 근데요, 이때 법정 대리인 친권자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동의도 없이 요때 요 미성년자가요, 돈이 많으니까 유흥비로 탕진할 목적으로 상대방 명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사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매매계획 체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에다가 헐값에 팔아버리고 요때 대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1억 원. 1억 원을 따가 받고, 요때 요 병이라고 하는 요 상대방은요, 이걸 재가격 받고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 더 받고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정이라고 하는 요 사람은요, 요 병이라고 하는 요 매도인이 제한 능력자하고 멋대로 계약했다는 사태가 몰라서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요 정이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한테가 선의 무과실로서 요걸 갖다가 등기를 갖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알게 되면 요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얘가 멋대로 저지른 거죠. 이 법률행위는 지금 현재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라고 해도 틀리고 무효라고도 틀리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유효 그러면 유효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무효가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 아닙니까? 그건 유동적인 거잖아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유효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무효가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1번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제한 능력자가 저지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그러면 안 돼요. 유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 그러면 이때 취소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표대승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표의자 자신이니까 미성년자도 직접 취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도 직접 취소할 수 있죠. 이때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거는요, 표의자니까 법정 대리인한테 취소해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취소하는 거야? 단독으로 취소하는 거야? 단독으로.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야 되면 틀리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됐든 피성년 의견이 됐든 피한정이 됐든 단독으로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 행사하는 것은 취소권자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대리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여기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요, 등기를 했다가 우연찮게 열람을 했더니요, 이게 집이 팔렸어요.
뒤늦게 알았어요. 야, 아들 너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부동산 집 하나 준 게 있는데 그거 어디 갔어? 팔았는데요. 야, 당장 취소해. 얘가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취소를 해요. 그럼 이때 아버지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취소권 행사하는 건요, 법정 대리인 자신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소권자가 갖고 있는 걸 대리하는 겁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우리 대리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법정 대리인 자신의 권한입니다. 법정 대리인 자신의 권한이에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때 취소를 해야 되는데요, 병이라고 한 사람이 이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팔아버려가지고 정이라고 한 사람이 소유권 갖고 있죠. 그럼 이때 취소하겠다는 요 말은 병에게만 하는 겁니까? 정에게만 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까? 누구요? 병에게만 하는 거예요. 병에게만. 여기 취소권 갖고 있는 표의자하고 거래한 건 병이라고 하는 요 상대방이 한 것이지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다가 정한테 하게 되면요, 정은 뭐라 그래요? 니들 누구야?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요, 취소권 갖고 있는 표의자하고 직접 거래를 했다간 직접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 상대방.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병이라고 하는 직접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지 전득자도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취소하겠습니다라는 취소의 상대방, 요 말은 누구한테 하느냐? 직접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지 전득자, 제3자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 병에게만 하는 거야. 병에게만.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공부했어요.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정한 취소의 원인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이때 취소권자는 누가 하느냐? 표의자하고 대리인하고 승계인이 하는 것이지 상대방은 취소권이 없어요. 왜? 계약의 유효를 믿은 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취소권자는요, 제한능력자에서는 법정 대리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인 제한능력자도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겠다는 요 말은 누구한테 하느냐? 직접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지 전득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때 취소를 합니다. 이때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의 효과입니다. 취소의 효과. 취소를 하면은요,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그래서 재착사강을 이유로 취소를 했을 때는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요것도 금년도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그래서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법률행위가 만들어진 최초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취소의 효과는요, 소급표가 있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됐으니까 권리와 의무가 없는 거죠. 권리와 의무가 없으니까 이때는 당사자 사이에서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원상 회복해야 된다. 맞아요? 큰일 납니다. 원상 회복이라는 말은요,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쓰는 말이고 무효 또는 취소가 됐을 때는 부당이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부당이득. 그래서 우리가 해제가 됐을 때는 원상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다, 취소가 됐다 그러면요, 부당이득 반환이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그래서 원상 회복하고 부당이득 반환은 다릅니다. 원상 회복은요, 선악을 불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상 회복은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쓰는 거예요. 해제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익이 있을 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물건 갖고 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요, 이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건물을 갖다가 미리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주면 내가 공장을 갖다가 거기다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계약금, 중도금 내가 미리 줄 테니까 등기부터 주세요. 해가지고 등기를 일단 넘겨주고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해서 5월 1일 날 이렇게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중도금을 일단 주고,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이렇게 잔금 치르기로 됐는데요.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등기 넘겨줬어요.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요 인간이 잔금 쪽으로 수표를 갖다가 끊어줬습니다. 수표를. 그랬는데요, 이 수표를 딱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수표를 딱 제시하고 금액 주세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 부도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부도났다. 그러면 이때 매수인이 잔금을 냈다가 지급하기 해가지고 수표를 딱 끊어줬는데요. 그 수표가 부도가 나면 이때는 잔금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럼 이때는 즉시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즉시 해제 안 된다. 우리 계약의 해제는요, 당사자 사이에서 즉시 해제하겠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갖고 하라고 최고를 해야 돼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은요, 계약 유지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원해서 계약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계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즉시 해제하겠다는 즉시 해제 특약이 없으면요, 이때 무조건 해제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돈 갖고 와. 이행을 독촉해야 돼요. 이행 최고죠. 이행을 갖다가 최고하고 이 기간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잔금 줘라고 했는데 잔금을 주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또 나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갖다가 청구했는데 매수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해제할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해제할 권리가 발생이 됐으니까 해제권을 갖다 행사를 해서 해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해제가 되는 것이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제권만 갖고 있는 것이지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갖다 체결을 했을 때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갖다가 금전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요, 늦어지고 있는 거니까 돈을 갖다가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거니까 반드시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여기 상당한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상당한 기간이 뭐죠?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민법을 또 공부하다 보면 1개월을 또 정할 수도 있고 상당한 기간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 상당한 기간은요, 일반 보통 우편물을 갖다가 주고받는 정도의 기간입니다. 일반 보통 우편물을 갖다 주고받는 정도. 이건 지역마다 달라요. 예전에는요, 민법을 딱 만들었을 때 60년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법을 써먹었을 때 그때 60년 1월 1일부터 써먹는데요. 그때는 교통통신수단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서는 가깝게 들어가겠지만 섬이라든가 시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방지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1개월이다 15일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상당한 기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은 일반 보통 우편물을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달라고 청구를 하고 이때 이행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이 됩니다.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해제라고 하는 건요,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유효가 확정된 요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니고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취소의 효과고요. 소급해서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 그러면 이때 소급해서 계약을 딱 없애버리기 위해서는요,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법정 해제 사유가 존재해야 돼요. 법정 해제 사유가 뭐예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은요,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둘 다 원해서 계약을 했다가 저질러 놓고 그 계약을 갖다가 깨버리는 건데 이때 깨버리는 모습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날짜를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늦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이행지체죠. 그 다음에요, 계약대로 이행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계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행불능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이중매매가 저질러지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갖다가 매도인 귀책사로 해가지고 화재로서 다 태워먹은 경우, 이게 바로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그 다음에 덜 주는 거 있죠. 자기가 약속대로 계약을 다 100% 이행하지 않고 요거 불완전한 거, 불완전 이행이 있고, 그 다음에요, 요때 상대방 채권자 매수인이 그 등기를 갖다 채날째 이전 안 받는 경우, 이게 수령지체죠.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요, 요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 이게 있을 때는요, 해제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건 갖췄을 때. 이때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요때는 원상회복이 나온 거예요. 원상회복.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부도가 난 그 수표를 갖다가 대물리고 그 다음에 잔금 지급해줘 독촉을 했더니 얘가 그 기간 동안에 잔금 지급을 못했어요. 그러면 해제권이 발생이 됐죠. 해제권이 발생이 됐으니까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에서 유효했던 계약이 소급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이때 서로 받은 걸 되돌려 줘야 돼요.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 악의를 구별을 해줍니다. 원상회복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몰랐던 알았던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서로 받은 걸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원물반환이에요. 원물반환. 매도인은 뭐 받았어요? 매도인은 돈 받았잖아요. 돈 받았어요.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았죠.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았어요. 매수인은 뭐 받았어요? 물건 받았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받은 걸 그대로 되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인은 돈을 받았어요. 돈, 금전을 받았죠. 이때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되돌려주는 물건이 금전 돈이다 그러면 우리 민법 조문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원상회복하게 되는데 받은 게 금전일 때는 받은 날짜로부터 뭘 붙인다? 이자를 붙인다. 그러니까 이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때 계약금 중도금을 갖다가 받았는데요. 계약금은 몰수하는 겁니까? 계약금도 되돌려주는 겁니까? 채권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네. 이 계약금은요. 얘가 잘못했으니까 몰수한다 그러면 안 돼요. 몰수하겠다는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도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 요거는 몰수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요건 되돌려줘야 돼요. 설사 얘가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몰수하겠다는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주는데요. 이 계약금은 돈이니까 계약금 받은 날짜로 뭘 붙인다? 이자 붙여야 돼요. 근데 중도금도 뭐예요? 받은 날짜로부터 이자 붙여서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요. 매수인이 잘못해가지고 계약이 해제가 되는데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에다가 이자를 붙이니까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너 때문에 잘못된 건데 너 때문에 법대로 하다 보니까 손해가 생겼거든. 물어내. 손해배상 청구권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법정 해제가 있으면 원상회복이 적용이 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이놈은 당연히 요 물건 원물을 반환해 주죠. 그래서 서로 원상회복해가지고 이렇게 소급해서 소멸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물 반환입니다. 근데요. 이 부당이득 소급해서 무효가 돼가지고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원상회복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이 부당이득이 나오면 해제와 달리 요건 선의하고 악의를 구별을 해주죠. 자,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이고 악의일 때는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를 배상한다. 요거는 무효 또는 취소 부당이득일 때 써먹는 것이고 원상회복일 때는 선의일 때 현존이익이고 악의일 때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는 이거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안 써먹죠. 그거 요번에 문제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해제도 적용이 된다. 요런 지문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뭐 전공마시니까 기억 안 나겠죠 뭐. 예, 그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예.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그래서 부당이득하고 원상회복의 이익 차이를 갖다가 보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을 갖다 적용한다.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땐 뭘 쓴다? 원상회복을 쓴다. 원상회복은 선악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당이득은 선의 악의를 구별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취소가 되면 선일 때는 현존이익이고 악일 때는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한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놓으세요. 어차피 앞으로 이거 계속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취소는 제일 중요한 거 요 내용이 교재 105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추인하고 법정 추인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봐야 머리만 아픕니다. 요건.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요. 108쪽에 제9장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요. 이 조건과 기한은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게 또 태아의 법적 지위해 가지고 바로 정지 조건, 해지 조건 막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조건과 기한을 구별을 하셔야 돼. 자, 이 조건과 기한 요건 어떻게 보면 민법 총칙 앞부분에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게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칙을 했다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왜? 뒤에 있는 용어들이 앞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조건이라는 단어하고 기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과 기한을 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갖다 우리는 주된 의사표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주된 의사표시가 아니고 종된 의사표시 그래요. 종된 의사표시. 종이니까 뭐예요? 주된 의사표시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조건하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의사표시가 아니고 종된 의사표시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부관이라고 부릅니다. 부관.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부관이라고 하는 부하장교 이걸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별단 장군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하장교 부르죠. 부관 어딨나? 그러면 부관 쭈르륵 뛰어가죠. 종된 의사표시죠. 그래서 부관 그러면 뒤따라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된 의사표시 이걸 다 우리가 부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성립요건이 아니고 효력과 관련된 거니까 특별효력요건 이렇게 불러요. 특별효력요건.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개념을 많이 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은요, 개념을 갖다가 묻는 문제가 거의 40%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갖다 모르면은요, 답이 뭔지를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가장 쉬운 건데. 그래서 개념을 잘 잡으시는데, 여기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종된 의사표시고 효력과 관련된 거예요. 효력과 관련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조건과 기한은요, 전부 다 미래의 사실입니다. 미래의 사실, 장래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라든가 과거의 사실은요, 절대로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과 기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라든가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미래의 사실, 아직 닥치기 전. 그래서 미래의 사실을 갖다 우리가 조건과 기한으로 하는 것이지, 현재라든가 과거의 사실은요, 절대로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과 기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현재라든가 과거의 사실도 당사자가 몰랐을 때에는 민법상 조건과 기한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미래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건은 뭐냐? 이건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기한은요, 무조건 이루어진 거 100% 확실한 사실이죠. 무조건 이루어진 것다 우리는 100% 확실한 거, 이걸 기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러한 조건과 기한은요, 당사자가 자유롭게 붙여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의사를 가지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로 이루어져야 돼요. 의사와 표시. 그래서 시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교과서를 갖다가 보다 보면 조건의 의사가 있거나 기한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시가 되지 않으면 민법상 조건과 기한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례이다. 이런 판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들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원하는 의사를 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붙인 것만 조건과 기한이 되고요, 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법정 조건하고 법정 기한은요, 내가 원해서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정 조건, 법정 기한은 민법상 조건과 기한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요, 내가 원해서 붙인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조건이냐, 어떤 게 기한이냐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글자가 같다고 해가지고 똑같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글자가 같다고 해가지고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떤 경우냐?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 증여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자동차 하나 줄게. 자동차 한 대를 갖다가 이렇게 증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증여계약이죠. 그럼 이거는 조건과 기한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갑이 뭐라고 하느냐? 금년에 첫눈이 내리면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이때 갑이 을에게 내일 첫눈이 내리면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자, 첫눈이 내리면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죠. 첫눈이 내리면. 그죠? 글자가 같다고 해가지고 이게 성질이 같다 그러면 안 돼요. 글자가 같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의사표시 해석을 해야 돼요. 금년에 첫눈이 내린다. 자,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산 지역에는 첫눈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금년에 첫눈이 내린다 그러면 서울을 딱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첫눈은 100%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100% 와요? 아직까지는, 지금 뜨겁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눈이 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첫눈이 내린다 그러면 100% 오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기한이에요. 기한이 되는 거고, 내일 첫눈이 내리면 내일 첫눈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죠. 이건 뭐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조건이냐, 어떤 게 기한이냐 이런 것들은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건과 기한은 불확실한 사실일 때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100% 확실한 건 기한이 되기 때문에 해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 증여하는 공짜로 선물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자동차 한 대 줄게.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증여자가 증여받는 수증자에게 자동차 한 대를 갖다가 공짜로 드릴 테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네, 주세요. 계약이 맺어졌어요. 근데 여기다 뭘 붙였느냐?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한 대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합격하면
요 의사표시를 붙였죠. 그러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합격하면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증여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여기 증여라고 하는 게 주된 의사표시입니까? 합격하면이 주된 의사표시입니까? 어떤 거요? 증여가 주된 의사표시예요. 그 다음에 합격하면 요건 뭐예요? 요게 종된 의사표시죠. 요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에서 주된 목적은 공짜로 증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된 목적이고 이 주된 목적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요게 완성이 돼야 되죠. 이때 합격하면 요거는요.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운이 나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효력과 관련된 거니까 특별 효력 요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부 증여가 되는 거예요. 조건부 증여. 이렇게 조건부 증여가 있게 되면은요. 자, 여기 합격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합격이라고 하는 사실이 완성이 돼야지만 그때 비로소 어른 자동차 주세요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가 돼서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합격은 11월 28일 날 합격이 되는데 이때 자동차 증여계약은 3월 2일 날 체결이 됐다. 그러면 이때 조건이 완성이 돼서 합격하게 되면 자동차 받을 권리는요. 합격한 때로부터 발생할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소급해서 발생할까요? 소급한다. 비소급한다. 비소급이에요. 비소급. 이때 자동차 받을 권리는요. 합격이 돼야지만 발생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원칙은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조건이 완성이 됐을 때 그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그래서 원칙은 비소급이에요. 그러나 이 조건 성취의 효력은요. 특약을 갖다가 붙였을 때는 소급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 성취 효력은 당사자의 특약이 있어요. 어떤 특약이 있느냐? 그래, 합격하면 자동차 줄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합격하면 합격하기 전에 당신이 쓴 수험 경비도 보상해 드릴게. 지출된 비용, 합격을 했다 위해서 지출한 비용도 보상해 드릴게요. 특약을 붙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합격한 때로부터 자동차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지출한 비용도 되돌아서 다 받을 수 있죠. 그게 없으면 소급은 안 하지만 특약이 있으면 소급이 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같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고 기한은 100% 확실한 거죠. 내년도 추석이 되면 자동차 드릴게요. 이게 기한이죠. 당신이 내년도 생신이 되시면 자동차 드릴게요. 이게 다 기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교과서를 갖다 보시게 되면 108쪽에 2번을 보셔요. 2번에 보면 가장 조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8쪽에 보면 가장 조건 나와 있죠. 이거 100% 나옵니다. 여기서 특히 기성 조건하고 그 다음에요 불능 조건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건 법조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성 조건 그 다음에요 불능 조건 100% 나오죠. 자, 그래서 조건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짜 조건입니다. 자, 가장 조건은요, 이거는 조건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상 조건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보기 중 민법상 조건이 아닌 걸 고르면 그러면 불법 조건, 그 다음에요 법정 조건, 그 다음에요 기성 조건,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을 골라야 돼요. 자, 그래서 조건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조건이 아닌 것들이 뭐가 있느냐. 자, 그래서 여기서는 법정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법정 조건,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불법 조건,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불능 조건. 자, 그래서 법정 조건은 왜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냐 이거죠. 법정 조건은 왜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닐까요? 의사표시로서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과 기한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의사표시로 붙여야 되는데요, 법정 조건이라든가 법정 기한은요, 내가 원해서 붙인 게 아니고 국가가 강제한 거예요. 국가가 강요한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없죠. 그래서 법정 조건, 법정 기한은 민법상 조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법 조건, 이건 151조 1항 조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151조 1항 조문을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불법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법조문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불법 조건은 반사회질서이기 때문에, 반사회질서는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불법 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사회질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 조건은 민법상 조건이 아니다.
그 다음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은요, 기성복이에요. 기성복. 기성은 뭐예요? 과거에 완성이 된 거죠.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조건과 기한은요, 미래의 사실이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이 되기 때문에 기성조건은 민법상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불능조건이죠. 이 불능조건은요, 예, 불성취로 확정이 된 거죠. 우리가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건데요. 불확실한 사실인데 불능조건은요, 불가능으로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걸로 확정이 됐으니까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죠. 확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불가능으로서 확정이 된 거니까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조문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108쪽에 보면 151조 조문이 있는데요. 거기 1항, 2항, 3항이 있죠. 요 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2항하고 3항은요, 이게 시험 문제 모든 민법 시험에 거의 100% 나오는 조문입니다. 자, 1항에 보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 가르쳐 놓으시고 뭐야?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일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전부 무효이다. 2항에 보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했다는 얘기는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성취가 됐으니까 과거에 완성이 된 거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 통째로 가르쳐 놓으시고 기성조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성조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언제나 유효입니다. 자, 11월 28일 날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근데 12월 10일 날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에게 합격하면 자동차 줄게 이렇게 징역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미 합격한 사람한테 합격하면 자동차 줄게, 합격함이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죠. 조건 없는 법률에서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해제 조건이면 해제 조건은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요거는 무효인 법률이에요. 합격하면 생활비 보조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생활비 보조해야 되겠죠. 안 하겠다 이런 거, 이거 효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조문을 갖다가 통째로 외우는 건요,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요건 기정조 기해무로 연습하시죠. 기정조 기해무입니다. 그래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언제나 유효가 되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자, 그 다음에요, 3항에 보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가르쳐 주시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걸 우리는 불능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불능조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때는 조건 없는 법률에서 언제나 유효. 자, 불가능한 사실을 조건으로 칠게요. 서쪽에서 해가 뜨면 자동차 되돌려 받을 거야. 서쪽에서 해가 뜨면 자동차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자동차 선물합니다. 자동차를 주면서 서쪽에서 해가 뜨면 되돌려 받을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요? 되돌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는 언제나 유효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서쪽에서 해가 뜨면 줄게 라고 하는 정지조건. 서쪽에서 해가 뜰 일이 없으니까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조문을 갖다가 외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단순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이 언제나 유효가 되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이때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앞으로 이제 앞글자만 따서 연습하는 걸 갖다가 제가 한 장을 드릴 거예요. 예, 그 앞글자만 따가지고 총칙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암기할 수 있는 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좀 기억을 하시는데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줘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줘. 이건 일주일만 이렇게 연습만 하면 절대로 안 잃어버리십니다. 이건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있죠?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예. 뭐 모른 척하고 그러고 계세요. 예, 알고 있는 거, 예,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의 종류를 갖다가 3번에 보세요. 109쪽에 보면 정지조건, 해제조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지조건하고 해제조건인데요, 이거는 민법 총칙 앞부분에 태아의 법적 지위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지조건이 뭐냐, 해제조건이 뭐냐. 정지조건은요, 불확실한 사실이 완성이 되면 그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지조건은요, 정지가 뭐예요? 멈춰있는 거예요. 멈춰있는 거. 멈춰있다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해제조건은 뭐냐? 효력이 발생한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해제조건. 그래서 소멸시켜버리면 해제조건. 발생시키면 정지조건이에요. 그래서 태아가 살아서 출산을 하면, 자, 갑이라고 하는 요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요. 이때 태아 A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은 잉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점에 출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심장이 멎어서 이렇게 사망이 있게 되면 이게 자연의 생애가 되는데요. 민법에서 말하는 제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학설과 판례는 무조건 출생부터 사망까지가 생존이죠. 따라서 요 기간 동안은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지만 요 출생하기 전 요 때에는 법에서 말하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요 임신 중 어머니와 함께 했던 요 태아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법에서 정한 거 개별적으로 권리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에서 인정한 태아의 권리는 모두 5가지가 있다 그래서 불제대 유유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불법행위에 입주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 재산상속권, 대습상속권,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유리분권, 불제대 유효는요. 요거는 우리 판례가요.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일 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출생을 하면 불제대 유효가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는 얘기는요. 현재 효력이 없다가 불확실한 사실이 완성이 되면 그때 비로소 새롭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뺏는 거죠. 그러니까 불제대 유효 권리를 뺏는 건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했을 때 뺏는 겁니까? 사산이 됐을 때 뺏는 겁니까? 사산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요. 정지 조건 이걸 갖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연습은 하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정지 조건 불확실한 사실이 완성이 되면 그때로부터 정지 조건 성취 시로부터 새롭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발생시키는 건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요. 해제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조건 성취 시로부터 그때로부터 가지고 있던 그 효력을 뺏는 겁니다. 뺏는 거,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지 조건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요.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과 을 두 사람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거래 허가가 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건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허가는 100% 나는 게 아니죠.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갖다가 받지 못하면 이거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조건이에요. 근데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러면 계약의 효력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니까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건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게 기출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과 기한은요,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돼. 효력을 없애버리면 해제 조건이고, 없는 걸 만들어주면 정지 조건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됐어요? 일단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적극 조건, 소극 조건, 수위 조건, 비수 조건 지금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기한은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114쪽 이렇게 보신 걸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기간 계산하는 연습하고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어떤 것인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물권 들어갑니다. 물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물권하고 채권을 하기 때문에요. 하루는 물권을 하고 하루는 채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그 물권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접근을 할 테니까요. 선생님들이 다음 시간에는 물권 한번 읽어보시고 경험이 있는 분만 읽으세요.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읽지 마세요. 우리는 예습을 합니까? 복습을 합니까? 복습을 하는 거야.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갔다 왔으니까 복습이 되지만 처음 가시는 분들은 예습 절대로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죠. 자,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세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흔적만 찾는 거예요. 흔적만 찾아가지고요. 내가 이걸 들었던 기억이 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채권에 대해서 아까 해제라든가 이럴 때 딱 보니까요.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낯설다라는 느낌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어차피 다음 주하고 다음 주에 물권하고 그 다음에 채권 할 거니까요. 그건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을 했습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처음 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 들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힘내시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냥 자주 반복해서 들어보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을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